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그 이종구입니다. 지금 아, 그 소개받은 대로 그 일본 쪽을 전공을 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이라는 게 대개 다 이제 일본이라고 우선 기분 나쁘다, 꼴 보기 싫다는 거 하고 대개 다 이제 일본에 가서 얘기하면은 그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 뭐 저희들도 이제 어른이지만은 이제 대개 다 이제 그 식민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그 식민지 시절에 기억한 일본이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벌써 전쟁이 끝난 지 뭐 70, 한 8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세상에 뭐 세대로 따져도 한 세 번쯤 교체가 됐고, 지금의 일본하고 그 어,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그 식민지 시절의 그 조선인들이 이렇게 기억한 일본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의 일본이 그 식민지 시절에 저희 부모님 세대가 기억하고 있는 일본과 다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어, 그 미군들이 와서 일본을 싹 뜯어고쳐놨는데, 그 미군들이 와서 어떻게 뜯어고쳤는가 하는 그 얘기하고, 그걸 그 미군정 시대의 전후개혁이라고 하는데요. 역사 용어로도 포스트 워 리폼이라고 하는 게 그 역사학의 공식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고쳤는가,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기본적인 틀이 여태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89년도에 랭고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한번 또 크게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어, 그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어, 일본 사회가 일본 사회가 제도적인 틀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또 그 틀에서 노동 문제의 기본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또 달라졌는가, 그런 얘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아까 어, 강 선생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전후 일본의 노사관계를 얘기한다 그러면, 일본 하면 노동 쪽에서 딱 떠오르는 게 기업별, 뭐 기업별 노조 일본식이다, 이거 깨부수자, 뭐 이런 얘기. 아마 한국 옛날 얘기는 그만두고, 아마 그 5.16이라 그래서 한국노총 만들어졌을 때나 저 민주노총 그다음에 90년대 민주노총 만들어졌을 때나 뭐 계속 그 선별노조로 가야 되고, 이 기업별 노조는 어용이다, 뭐 이런 게 뭐 기본적인 철칙같이 되어 있죠. 근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흔히 일본에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기업별 노조가 되느냐. 근데 그 기업별 노조가 단순히 흔히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런 소리들 많이 하는데, 뭐 이, 그 일본 사람들의 문화적 전통이다. 일본 사람들이 오야붕에 관한 충성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최고 오야붕은 그 사장이니까 사장을 잘 모신다. 뭐 그러다가 보니까 노동조합도 우리 회사가 먼저고 계급은 그냥 하는 얘기다. 뭐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한 설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유학할 때도 87년도에 노동자 대투쟁이 터지니까는 어, 한국의 그때 이제 경총서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인사 노무 관리자들이 일본에 어찌나 많이 쏟아져 들어왔는지, 한 번은 제가 이제 일본 노동협회, 지금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한국 노동연구원이죠. 일본 노동협회 자료실에 가서 자료를 복사하고 있으니까, 거기 직원이 오더니 사람 이름을 적은 쪽지를 갖다 쭉 주면서, 한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온다 그러는데 이게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할 수가 있냐. 그래서 명단을 갖다 쭉 보니까 대개 다 이제 경총 쪽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무조건 일본 배우기, 뭐 조금 있다 보니까는
대기업체 우리나라 지금 뭐 그 재벌 기업들 지금도 그 한국의 넘버원 넘버투 하는 재벌 기업 이번에 또 계획실 쪽에서 그걸 그 주로 이제 선배들이 와갖고서 그 노동관계 착구하러 왔다. 그래서 안내해 갖고서 군내 서점에 가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서점에 가면은 군내 서점에 노동이란 코너가 따로 있었으니까 그 여기서 골라보시오. 그러니까 야 그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 이 서가에 있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다 살 테니까는 그 이거 이거 다 산다고 그 점원한테 얘기해라. 하여튼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예. 그래서 그 본론을 얘기하면은 현대 여기 있습니다. 현대 일본 사회를 이해하려면 전후 개혁을 이해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 사실은 미군이죠. 이제 나머지 뭐 해방 위 조금만 올리면 있어요. 링크. 아 링크 있는데. 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그 미군이 이제 그 주력이고 뭐 영국군이라든가 뭐 오스트레일리아 군대라든가 이거 이제 명목상으로 조금 붙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군정이라는 것은 1945년도 9월달에 이제 미군이 상륙을 했는데 일본에 9월 2일 날 한국선언을 서명을 했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까지가 점령입니다. 그러니까 45년도 9월에서 1952년 4월까지가 좋은 말로 하면 전후 개혁기고 미 점령기고 그 일본 사람들은 이걸 또 주권을 상실했다고 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날을 독립하는 날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연합군 미군이 일본을 갖다 뜯어고치는데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하나가 비군사화, 이제 철저하게 군대를 갖다 해체한다. 그 무장을 해제시킨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의 민주화. 이 두 가지가 이제 키워드였는데요. 이 당시에 이 방식은 이 메가더가 총사령관을 하면서 간접 통치, 한국은 이제 직접 통치를 했는데 이상하게 일본 본토는 간접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접 통치 방침에 따라서 명령을 갖다가 미군 사령부에서 명령을 내리고 일본 정부하고 일본 국회에 그대로 남아서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명령을 받아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갖고서 법령과 제도를 바꾸어 나가는 방식으로 그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 뭐 이제 개헌을 한다. 떠들고 한국에서는 지금 일본에서 개헌을 하면은 큰일 나는 걸로 알고서 지금 일본의 개헌이란 말만 나오면은 이제 펄펄 뛰는데 무엇을 개헌하게 되느냐? 그건 일본의 우파들은 미군정 하에서 만들어진 헌법을 갖다가 뜯어 고치겠다는 것이 일본에서 개헌이고 이것이 이제 일본에서 우파들이 하는 얘기고 우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헌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것은 이제 물론 좌파들이고 이제 사회당은 없어졌고 지금 공산당이 이제 당 중에서 열심히 호언하겠다고 이제 나서는 당이고 사실상은 관료 세력들 자민당 내부의 일본의 집권 세력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제 중도파들이라든가 이 관료 출신들은 헌법 고치는 거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개헌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익에서 극우에 속하는 얘기인데 미국은 계속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미국은 계속 들이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혜가 뭐냐면은 그 법률을 갖다가 그 조항을 갖다가 실제로 고치려면은 뭐 국회에서 의결도 해야 되고 국민투표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석을 바꾸고 실제로 하위 법령을 갖다가 계속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이제 헌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후 개혁을 갖다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본이 전쟁에 졌다고는 하지만은 미군이 상륙했을 때 9월 2일 날 동경만에 띄워놓은 미국 전함위에서 항복 문제에 서명을 하고 메가더가 비행기를 타고 도쿄에 와갖고서 사령부를 차렸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심지어 정치범 석방도 안 됐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미군들이 와서 궁금하니까는 정치범들 석방해라. 정치범들 어디 있느냐. 옛날 일본 말로 하면은 사상범이죠. 우리나라도 사상범이란 말을 갖다가 쓰고 있다가 박정희 시절에 그걸 사상범이라고 하면은 간첩들을 미화한다고 해갖고서 좌익수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범들을 석방해라. 그러니까는 일본 법무 대신이 뭐라고 미군들한테 얘기하자면은 일본에는 사상범이라고 해서는 없다. 이제 말하자면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자들만 있는 것이 사상범은 없다고 딱 한마디로 딱 잘라서 결국은 미군 따라온 기자들이 도쿄 주변에 형무소들을 갖다가 다 돌아다니면서 뒤져갖고서 공산당 지도부를 찾아내고 특히 철학자 이 미키 기요시라는 철학자가 옥사한 것이 9월 26일. 그래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파문이 났습니다. 이 미군은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미군이 그제서야 이제 미군이 서둘러서 이제 인권지령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10월 10일 날 정치범 석방이 이루어졌고 인권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탄압 입법의 철폐, 정치범 석방, 특별고등경찰, 한국으로 치면 이제 정보과, 경찰 정보과 정보경찰 해체죠. 지금은 뭐 옛날에는 정보과 형사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뭐 이름이 좀 어려워져서 뭐 정보관인가 뭐 그러죠. 그리고 또 내무 대신에 파면. 왜냐하면 내무 대신이 한국도 지금은 행정자치부인가 행정안전부인가 그렇지만은 전에 내무부였죠. 내무부 산하의 치안국이 한국의 경찰의 자유당대 경찰의 실체였죠. 그게 이제 일본식 교육 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5대 개혁이라는 것을 제시했는데 이 5대 개혁이라는 것이 뭐냐? 여성 해방, 노동자의 단결권, 교육의 자유주의화, 전제정치의 폐지, 경제민주화. 그러니까 여성 해방.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일본에서는 여성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남자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우선 그러니까 당연히 투표권, 뭐 선거권, 피선거권 그런 거 없고요. 재산권 그런 거 없고 가장 맞아 호주의 거소 지정권이라는 것이 있어갖고서 거소 지정권 너 집 밖으로 나가 그러면 끝입니다. 뭐 그리고 노동자의 단결권 그때까지 일본의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보장된 적이 없습니다. 최초로 단결권이라는 것이 보장되었고 물론 전전에도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있긴 있었지만 그거는 다 임의단체에 불과한 것이지 법적 근거를 가진 조직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교육의 자유주의화. 그러니까 이제 뭐 교육 교실에다가 천황사진 걸어놓고 교육치고 외고 이 군국주의 교육과 실시하던 거 전부 다 철폐한다. 그래서 워낙 급하니까 교과서를 새로 찍을 시간이 없으니까는 학생하고 선생하고 전부 다 둘러앉아갖고서 교과서에다 전부 다 먹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전제정책 폐지. 이것은 이제 위에 얘기한 특고, 우리나라에서 말만 들어도 이제 기분 나쁜 거 특고라든가 각종 이제 군국주의적인 제도라든가 관행을 갖다 없애는 거.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핵심이 이제 재벌해체, 토지개혁, 노동개혁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45년도 10월 11일서부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제의 일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 8월 25일에 전쟁이 끝났는데 10월 11일에 미군이 와서 명령을 내려야지 겨우 이런 일이 시작됐느냐. 그럼 전전에 일본 사람들은 이게 나쁘다는 거 몰랐느냐. 바로 이 점이 중요한데 그 유명한 사진 있죠. 천황이 항복한다고 방송을 하니까는 일본 사람들이 그럼 만세를 부는 것이 아니라 그 천황 황궁 앞에 그 앞으로 모여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전부 땅을 치면서 투국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도 그 일본 사람들이 천황에 관한 충성은 흔들리지 않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시민까지는 안 갔으니까 일본의 일반 평범한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반전 운동이 있었다는 얘기 없고, 일본 군부에서는 천황이 항복하라는 명령을 내리니까는 항복 명령에 복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쿄에 주둔하고 있는 그 사단하고 도쿄 근처 비행장에 있던 해군 부대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전쟁을 계속하자는 쿠데타는 일어났는데 그 전쟁을 빨리 끝내자는 쿠데타. 우리가 흔히 영화에 나오죠. 그 히틀러 암살 사건 같은 거. 독일 군대는 그래도 프랑스에 미군이 상륙하니까는 이제 쓸데없이 사람 죽을 것 없이 빨리 끝내자고 그 폭탄이라도 터뜨렸는데, 일본 부대에서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 전선에서 일본군이 항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천황과의 그 왕자들을 갖다가 전부 다 하나씩 군복을 입혀갖고 비행기에다 태워갖고 중국 전선으로 보내갖고서 진짜 이거 천황의 뜻이 항복에 있다는 거 진짜다. 그래서 황족들이 가갖고서 직접 명령을 내려서 그 중국 전선에서 항복 명령을 갖다 집행했을 정도의 사안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8월 15일 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마 함경도라든가 그쪽에서는 아마 며칠 더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군정이 이런 그 개혁의 내용은 여기 같습니다. 그 정치개혁, 천황의 신격 부정, 그 신에서 인간의 주의로 내려온다. 그 주권 재민, 모든 주권은 천황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한테 있다. 그리고 그 지금 포인트가 이거죠. 그 평화헌법, 소위 그 전원헌법 구조라는 거. 무력을 갖다 보유하지 않고 무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럼 자위대는 뭐냐? 그 자위대는 자위대입니다. 그래서 국군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개헌론자들 얘기가 자위대를 국군으로 바꾸고, 현재 방위성을 갖다가 저는 방위청이었다. 방위성으로 이제 90년대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방위성을 국방성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 이후에 일련의 입법 조치들을 갖다가 계속 취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현대 자위대는 옛날에 일본군의 지위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다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후의 정치개혁으로서 의회민주주의의 확립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개혁, 아까 말씀드렸죠. 재벌해체, 농지개혁, 노동개혁. 근데 이 농지개혁, 이거 한국보다 어떻게 보면 더 철저한 농지개혁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이 지주계급을 갖다가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재벌해체, 그 전전에 일본을 지배하던 그 재벌들을 갖다가 해체를 했는데, 이걸 일본 정책을 보면은 나는 기억력이 이제 너무 안 좋아. 그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그 재벌 기업 본사에, 그러니까 네가 착했어서. 여보세요. 그 본사에 미군들이 쳐들어가서 주식을 갖다가 전부 다 압수를 해갖고 트럭에다 싣고 나오는 그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노동개혁, 이것은 일본에서 최초의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진 것이 1945년도 12월입니다.
근데 헌법은 1946년도에 가을쯤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일본 쪽에 일본에서 현대사라고 하면 1945년도 8월 15일 이후부터가 그 현대로 분류되는데요. 현대사학자들이 중시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인데, 어떻게 해서 미군들이 천황을 신의 지위에서 인간의 지위로 끌어내리는 헌법 개정보다 노동조합법을 먼저 만들었겠느냐. 이것이 의미심장한 얘기다라는 얘기가 현대사 강의의 항상 첫 번째 대목인데, 이것은 그만큼 미군들이 그만큼 일본의 사회 체제를 갖다 사전에 충분히 연구했고, 우리 이런 노동 교육하는 장소니까 우리식 표현을 하면은 이 계급 관계를 갖다가 바꾸는 것이 나중에 정치적인 상징을 갖다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일본을 갖다가 확실하게 장악하려면은 사회에 말하자면 계급 관계, 말하자면 생산 관계, 사회 관계를 갖다가 뜯어고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이왕 항복한 천황을 갖다가 뭐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거 그렇게 미군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동 문제를 갖다 어떻게 처리할 것은 미군들이 굉장히 고심을 해갖고서 준비를 해갖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회개혁, 이해제도, 이해라고 하면은 이해라고 일본말로 썼지만 이것은 사실 집가자거든요. 집가자. 그러니까 이 가부장 제도를 갖다가 없애버렸다. 그리고 교육치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교육원장이 바로 이제 이거 교육치고 메이지 시대에 만들어진 교육치고 그거 흉내를 박정희가 내서 서울대 철학 박정훈 교수 시켜서 써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와서 교실마다 붙여놓고 이거 외계하고 시험 보고, 심지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마 70년대에 구속됐던 분들은 다 경험했을 텐데, 교도소 감방벽에도 크게 붙어 있었거든요. 이거 다 교도소에도 붙어 있었어요. 우리의 맹세하고 이제 국민교육원장하고 이게 다 일본식입니다. 그리고 남녀 평등, 여성도 똑같다. 그래서 여성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신도, 지금에 있는 것은 국가 신도 폐지했다. 그 전에는 이제 국가 종교였죠, 신도가. 그랬다가 지금 야수꾼이는 뭐냐? 지금은 이제 국가 신도가 폐지가 됐으니까 그건 종교 법인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종교 법인에 불과한 건데 여기에 일본의 총리서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대신 장관들이 다 가서 이제 8월 15일 되면 가서 다 절해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자위대에서 예서 파일럿이 훈련하다가 비행기에 떨어져 죽었다. 그럼 지금도 야수꾼이 전후에 죽은 자위대원도 야수꾼의 신사에서 봉헌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툭하면은 이제 전후 세대들이 우리 남편 거기서 좀 빼주라 뭐 그런 소송을 거는 사람 여러 건 있는데, 그때마다 그 소송에서 이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 처음으로 이제 그 전까지는 말하자면 천황의 은혜였죠. 천황의 은사였는데, 말하자면 소위 내셔널 미니멈,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이제 현대식 사회복지의 개념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위 생활세계 자체를 갖다가 민주화하는 제도적인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급히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정치개혁이 다시 중원본할 것 없이 신헌법 제정 46년도 10월 3일, 우리나라도 10월 3일 날 뭐 노는 날이죠. 이제 하도 밖에서 지금 노는지 안 노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도 10월 3일 날 무슨 날인데, 일본도 이날 헌법기념일이라고 해서 놉니다. 그래서 지금 천황은 뭐냐? 상징적 의례적 존재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국사행위를 한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사행위를 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총리 대신이 다 결정하고 나면은 법률안이라든가 정치관 같은 거 최종적으로는 이제 보따리에다 싸갖고서
궁궐로 가서 거기 그 무슨 대신 그 담당하는 대신이 하나 보따리에다 싸갖고 와서 천황이 여기다 도장 찍어야 됩니다. 그럼 거기다 도장 찍는 게 이제 일이고 천황은 이제 그 도장 찍는 것만 하면 되는 거고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무슨 날짜 외국 국가원수 왔을 때 나가서 악수하고 이제 한마디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럼 천황의 그 아들 딸 가족들은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이제 굉장히 바쁩니다. 바쁜 게 뭐 어서 미술전 연다, 미술관 박물관 새로 준공했다, 뭐 큰 전시회 연다. 그럼 가서 테이프 커팅하는 거 이게 이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그 내무성, 사법성, 법제국 다 없애버리고 전에는 이제 천황이 공무원이 아니라 천황의 관리였기 때문에 무슨 관에서 친관 뭐 친인관 그래갖고서 천황의 관리였는데 이제 국가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이제 평화헌법 이제 그 전쟁 부인이라는 것과 기본적인 인권 보장, 그 의원내각제. 그래서 그 결국은 실질적인 권한은 수상 총리 대신에 가지게 되죠. 사법권도 이제 재판소 법원에게 이제 법원이 확실하게 장악하게 됐고 위헌입법 심사권까지도 이제 부여되는 완전히 그 천황의 권리를 소위 천황제 파시즘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었는데 천황제 파시즘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해체버린 겁니다. 그리고 경제개혁에서 여기서 보죠. 4대 재벌 이게 한자로 죄송합니다. 한자로 써놨는데 이게 첫 번째는 미쓰이, 두 번째 미쓰비시, 그다음 스미토모, 야스다. 여러분 다 귀에다 익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 주식 다 몰수해 버렸는데 그럼 지금도 미쓰이 상표 붙은 회사 있고 미쓰비시 상표 붙은 회사 있고 다 있는데 이것들은 뭐냐? 그래서 전부 다 그 토막토막 다 분해를 해버렸는데 이거 현재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미쓰이는 옛날 미쓰이 그 그룹의 기업들은 대개 다 이제 사장회 이름은 근사하게 붙였습니다. 무슨 해. 그래서 이제 사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밥 먹으면서 무슨 프로젝트 해야 되는데 너는 얼마 내고 너는 얼마 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계열사 간의 상호 협력 관계 네트워크만 남았고 그러면은 뭐가 해체됐느냐? 오운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유치원을 갖다가 지나가는 유치원 학생을 갖다 붙잡고 물어봐도 한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누구냐? 그러면 이재용이 하고 탁 나올 텐데 일본에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서 웬만한 경제학자 붙잡고서 물어봐도 일본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누구냐? 그럼 누굴까? 그러고서 한참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개인 오운화가 없는 자본주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법인 자본주의라고 하죠. 이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재벌 해체의 내용이 주식을 몰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특수관계인, 미군들은 특수관계인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쉽게 말하면 가족입니다. 가족들을 갖다가 전부 다 기업 내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추방 범위라는 것이 한국으로 치면은 그때 그 도표를 보니까 하도 어마어마해갖고서 제가 이게 교과서 만들면서 방송대 교과서 만들면서도 교과서가 칸에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그려놓을 생각을 못했는데 쉽게 말하면 구조골멸한다는 정도의 범위를 갖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 3대, 아래로 3대, 뭐 옆으로 하는 8촌인가 9촌까지 뭐 그러니까는 오운화 일족은 그 기업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효과가 났느냐? 벼랑간 오운화들의 일족들이 기업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으니까 그 자리는 그러면 누군가는 사장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회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사원들의 몫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이제 공채 사원, 공채로 들어온 사원들이 사고 안 치고 있으면서 능력만 인정받으면은 나도 사장이 될 수 있고 회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위 기업 내에서의 능력주의 질서라든가 소위 종업원 기업이다. 이 회사는 우리 거다. 라는 이제 얘기가 먹혀 들어가게 됐고, 심지어 노사관계 쪽에서도 그러면은 노사 교섭을 한다 그러면은 같은 입사 동기 중에서 같이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 중에서 누구는 이제 노무 담당 이사가 되고 누구는 노조위원장이 돼 갖고서 서로 공채 사원들끼리 서로 노사 교섭을 단체 교섭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졌으니까 기본적으로 계급적 적대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맥이 빠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소유자 경영을 갖다가 해체시켰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 김종인 씨가 얘기하는 경제민주화라는 게 되게 다 할 때 이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되는 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게 본래는 이걸 갖다 누가 하려고 그랬느냐.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고 만주사변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이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일본군도 재벌한테 손을 못 대고 테러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테러가 있었냐면은 미쓰이 재벌의 총수가 아침에 출근하는 걸 갖다가 그 일본 육군에서 쏴버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부도 테러를 했지만 재벌을 갖다가 해체를 하지 못했는데 이걸 갖다가 미군들이 와서 총들이 대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그렇게 뭐 이 말로 뭐 저 신문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회견 몇 번 하고 무슨 뭐 교수들 모아놓고 세미나 몇 번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농지개혁. 우리나라는 이거 일정보로 규정했는데 우리나라 그 조봉암 장관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조봉암 장관이 한 우리나라 그 농지개혁 3정보죠. 한국보다 더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주계급을 갖다 지주계급을 없애버렸고 이 농촌들을 자작농들을 갖다가 소작농에서 자작농으로 바뀐 농민들을 갖다가 농협이 전부 다 조직화를 해서 장악을 하고, 그 농협이 그 자민당의 표밭이 되는 거. 농협이 자민당의 맞은 표밭과 말하자면은 그 서포터가 되는 거죠. 후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됐냐? 그 일본이 국제화 캠페인을 하면서도 낙하소내 시절에 그 농산물 수입 개발이 잘 안 된 중요한 이유가 자민당의 최대의 지지 기반이 그 토지를 받은 농촌 자작농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국이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쌀 수입 개방을 했다가는 자기의 표밭을 갖다 스스로 파괴하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이것이 무역 마찰의 가장 핵심적인 미국 80년대 미국 일본 간의 무역 마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농산물 개방이었는데, 이 농산물 개방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일본 그 사회를 갖다가 이제 신자유주의화 쪽으로 가게 하는 데 있어 갖고서 굉장히 큰 말하자면 걸림돌이랄까 그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느냐. 그 이중고가제, 우리가 알고 있는 추곡수마, 정부가 추곡수매에서 농산물 생산을 보장한다는 것도 여기서 나온 개념인데, 그러니까 농산물 그 고가를 갖다 정부가 보장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트랙터니 경운기니 그런 거 이제 막 보급시키면서 그거 살 돈들 다 농협에서 다 대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대출금, 융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업 보조금입니다. 농업 보조금, 고가 보장도 농업 보조금이죠. 농업 보조금과 표를 갖다 교환하는 보수 정치의 메커니즘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전쟁이 끝났을 당시만 해도 노동자보다 농민이 많은 사회였습니다, 일본에. 그러니까 노동자보다 농민이 많은 사회에서 농민들이 저보다 미군적 만세 부르게 만들었으니까 여기에서 일본 공산당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이게 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노동개혁 지금 노동조합법은 나중에 이제 1949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한번 크게 바뀌었습니다만은 노동조합법, 노동기준법, 노동관계조정법, 직업안정법.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미군 그 미군 사령부에 노동과가 있었는데 그 미군정청에 뭐 경제사회국인가 하는 곳에 노동과가 있었는데 그 노동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지 시절에 미군정을 얘기할 때 미군들이 아무것도 몰라갖고서 뭐 엉망진창 개판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그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좀 그 전후사 연구를 갖다 더 해봐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어떤 제가 이제 자료를 보는데 제가 처음에 유학가서 깜짝 놀란 게 그 일본의 유아나미 서점에서 어떤 책이 나왔냐면은 그 당시 노동과에 근무했던 노동과 과장 및 밑에 과원들을 갖다가 일본의 다케마에 에이치라고 하는 교수가 우선 미국에 가서 미국 워싱턴에 있는 문서보관소에 가서 미군들이 들고 간 문서를 갖다가 샅샅이 뒤지고 거기에서 미군 사령부 전화번호부를 찾아가서 전화번호부에는 전화번호부가 말하자면 조직도죠. 거기에서 역대 노동과원들 장교들 이름을 갖다 다 파악을 해갖고서 수송문을 해갖고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하나미 서점에서 그 인터뷰 기록이 출판돼서 나와서 그걸 읽어보니까 무지무지하게 재밌어요. 근데 그 얘기만 해도 한 몇 날 며칠에도 끝이 안 날 정도로 희한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중에 제일 재밌는 얘기가 첫 번째 온 사람이 이제 초대 노동과장이 무슨 소령이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카핀스키인가 하는 소령이 왔습니다. 근데 소령이 와갖고서 근데 이게 그냥 그 군인이 아니라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일본의 노사관계에 대해서 석사 논문을 쓴 사람이 소령 계급장을 달고 왔는데 이 친구가 올 때 뭘 갖고 왔냐면 자기가 석사 논문을 쓸 때 만들었던 자료 카드를 그대로 들고 왔다는 거예요. 특히 임명 카드를 갖다 그냥 들고 와갖고서 첫날서부터 부임하자마자 중요한 간부들 갖다가 다 소환해서 불러서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뭐냐면 스즈키 분치라고 일본에서 최초의 변호사인데 일본에서 최초의 메이데이를 갖다 실현시킨 이제 말하자면 전전에 그 어두웠던 시절의 그 투사죠. 그걸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나서 뭐라고 기록을 남겼냐면은 그 사람을 일본에서 최초의 메이데이를 실현시켰다는 무슨 뭐 이런 투사라는 이 스즈키 변호사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다시 접촉할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왜 접촉할 가치가 없냐? 이 사람은 왕년에 내가 뭘 했다는 소리만 계속하고 현실에 관한 정세 판단이라든가 미래에 관한 비전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자랑만 한다. 그래서 따라서 이 사람은 미군정에서 전혀 앞으로 접촉할 가치가 없는 인물로 분류를 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교도소에서 이제 석방돼서 나타난 공산당 서기장을 소환했어요. 도쿠다 규이치라고 하는 서기장을 소환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써놨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군 소령 얘기가 질문하는 일본 교수가 그 공산당 서기장 그 친구는 어땠느냐 그러니까는 그 친구를 만나보니까 도저히 십몇 년 동안 그 비전향을 견지한 간부라는 사람이 10명도 안 남았다는 혹독한 세월을 견디고 나온 사람인데 10여 년간을 갖다가 교도소 안에 형무소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엊그저께 형무소에서 나온 사람이 보니까 얼굴도 밝고 아주 온몸에 활력이 넘치고 자기하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의 뭐 현재 정세에 관한 분석부터 시작해서 이 공산당의 기본적인 미군정에 관한 공산당의 방침, 노동운동에 관한 전략 무슨 뭐해서 일사천리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갖다 쭉 듣다 보니까는 입장은 다르지만 이 친구는 중요한 인물이다. 앞으로 이 친구는 계속 계속 접촉해야 된다는 걸로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인터뷰하는 일본 교수가 그럼 당신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내가 일본에서 그 당시에 노동운동 지도자들 만나서 물어보니까는 깜짝 놀란 게 미군 사령부에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사람을 갖다가 찾아서 불렀는지
보니까 내 앞에는 누가 다녀갔고 내 다음에는 누가 다녀갔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그렇게 일본 노동운동의 계보를 갖다 파악을 해갖고 정확한 사람을 갖다가 정확한 불렀느냐.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저 일본 노사관계론 석사인데 내가 논문 쓸 때 쓴 임명 카드 다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누가 뭐 했는지 되게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 불러들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또 재밌는 게 이 노동기준법, 노동기준법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노동기준법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의미에서 선진적이냐? 여성의 생리휴가가 세계 최초로 규정된 것이 일본의 미군 정하에서 만들어진 노동기준법입니다. 아마 그다음에 넘버 2가 이제 한국의 근로기준법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당시에 이걸 만든 과장한테 인터뷰하는 교수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금 봐도 놀랄 정도로 선진적인 노동기준법을 갖다가 만들었느냐. 그러니까는 미군 측의 과장이 하는 얘기가 그거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건 본래 일본 후생성이 만든 거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노동기준법을 입안을 해서 갖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법안을 만들어서 들고 왔더라. 그래서 당신들이 어떻게 해서 이 복잡한 얘기를 갖다 이렇게 빨리 정리해서 갖고 왔느냐 물어보니까는 일본 후생성 공무원이 한다는 소리가 이게 다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하려고 다 입안해 놓은 건데 그때 일본 군부가 말을 안 들어가고서 우리가 그냥 파일 캐비넷 속에다 그냥 보관하고 있었다가 지금 저 미군 사령부에서 갖고 오라 그러니까 그 옛날 파일 찾아서 다시 갖고 온 것에 불과하다. 그래갖고서 미군들이 놀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미군정의 한 이러한 개혁이라는 것이 전쟁 전과 전제 8월 15일 날 이전과 이후가 그럼 단절이냐? 사실상은 일본 내부에서 이거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힘의 관계에 의해 갖고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었던 근대적인 제도를 갖다가 제도와 법적 조치를 갖다가 말하자면은 간접 통치해서 이 장애물들, 이 군부라든가 황족이라든가 제주라든가 이런 개혁을 저해하는 장애물들이 없어졌으니까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것이 더 역사적으로는 맞는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설프게 일본을 하는 사람들이 뭐 미군이 와서 일본을 갖다가 이렇게 억지로 일본을 통치해서 일본 사람을 탄압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애국심이 강해서 지금도 뭐 미국 사람 굉장히 싫어하고 양치를 싫어하고 본래 우리의 고유의 제도를 갖다 되찾아야 된다고 한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사실상은 이 얘기는 이제 일본의 관료 군부가 말하자면 자본주의적인 합리화, 자본주의적인 근대 국가로서의 함적인 제도를 갖다가 도입하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일본 얘기를 갖다가 볼 때 단순히 제국주의자들의 음모라든가 소수의 독점 자본가들의 음모라든가 이런 것만 갖고서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게 바로 노동관계의 제도가 개혁되는 과정을 보면 여기 뭐든 나옵니다. 그리고 저 경제개혁의 결과 아까 얘기했죠. 재벌도 해체해버렸습니다. 재벌들을 해체하니까는 그다음에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됐느냐. 전에는 이제 몇 개의 재벌들이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일종의 재벌들의 천하였는데 이 재벌들의 오운화들을 갖다가 쫓아버렸기 때문에 말하자면 시장 원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제 경쟁 질서가 활성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전에 재벌들은 맞아 6대 계열 기업이라고 해서 6대 맞아 계열 기업군으로 재편이 돼버렸고
지금 뭐 원자력 발전 문제로 가끔 그 사건이 일으키는 도시바라든가 뭐 도요다라든가 이런 거는 재벌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닛산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 그, 그리고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전시의 국가 총동원 체제, 국가 총동원 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관료들의 권한과 규제. 국가 총동원 체제라는 것은 맞아 독일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도입한 시스템이죠. 전쟁 수행이라는 국가의 목적을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자원을 갖다가 국가 권력이 집중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해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개념이죠. 그게 총력전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총력전 체제가 1938년에 총동원법을 만들면서 일본의 그대로 법제화가 돼갖고서 일본의 관료들이 전지전능한 관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전후에 이 얘기 뭐냐면 전쟁이 끝나고서 미군들이 간접 통치를 하면서 미군들의 명령을 관료가 받아서 집행하는 식으로 미군정에 하에서 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료는 더 세졌죠. 관료 집단은 더 세지고 특히 관료 집단의 라이벌 집단이었던 군부라든가 또 황족이라든가 뭐 화족 이제 귀족이죠. 귀족이라든가 지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미군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미군정이 끝나고 미군들이 본토에서 철수하고 나니까 완전히 철수한 건 아닙니다만은 주권을 회복하고 나니까는 유일한 파워 엘리트로서 유일한 강자는 관료 집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관료 집단의 산업 정책, 말하자면 산업 정책이다, 창구 지도자 이런 것이 일본 말인데 말하자면 그 사무관급들이 웬만한 대기업들 총수들은 다 불러갖고서 이래라 저래라 당신은 이 공장 지어라 저 공장 지어라 뭐 하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일본식의 이제 일본식의 말하자면 산업 정책이라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고 말하자면 요걸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박정희죠. 그래서 뭐까지 받아들였냐면 부처 이름까지 받아들였는데 한국에서 가장 막강한 부처가 지금은 재경원이지만은 그것이 옛날에 이제 재무부하고 경제기관을 합쳐놓은 건데 재무부보다 경제기관이 더 막강했죠. 한국에서 박정희 시절에. 근데 경제기관에서 기획원자가 일본과청 이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기획원이라는 관청이 플래닝 보드죠. 기획원이라는 관청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전권을 행사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5.16이라고 해서 그대로 이름까지 그대로 따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에서 부패다. 정치인의 부패다. 그러면은 정치인이 부패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관료들은 깨끗한데 국회의원들이 업자들하고 짜고서 관료들한테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 부패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이 스캔들 때문에 뭐 자살하고 뭐 이제 그런 건들이 여러 번 나지만은 관료가 웬만한 사건 나고서 관료가 다치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이해하는데 또 중요한 것이 사회개혁, 여기서 충효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충과효. 전쟁 때 말하자면 일본의 국가의 공식 이데올로기가 천황에게 충성하고 가장 가부장에게 효도를 다해야 된다. 그게 충과효인데 이 유신 체제 시절에 이게 뭐 한국의 3대 사상 새마을 정신, 유신 정신, 새마을 정신, 유신 정신, 충효 사상 이게 박정희 죽기 직전에 어디 가나 이거 다 이거 담벼락에 다 써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 같은 세대들은 이게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였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들 세대들이라든가 최소한도 해방 당시에 소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 당시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정도 나왔던 분들한테는 무지무지하게 친숙한 용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오히려 일본의 전후 개혁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오히려 일본에서는 없어진 질서가 한국에서는 박정희 전두환이 죽을 때까지도 이 질서가 그냥 남아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이게 발견할 수가 있고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의 호주가 얼마나 막강했느냐. 예, 가독권, 맞으면 장남으로 이렇게 쭉 가독권, 집안을 갖다가 다스리는 권한이 폐지됐다. 그리고 결혼, 양자에 관한 통제, 고소지정권 뭐 이런 거 있었고 후견이 또 상속은 재산 상속 나누는 거고 이제 균등 상속 전에는 장자 상속이었죠. 장자 상속이었기 때문에 농촌에서도 장사 상속을 하니까 토지가 토막토막 나는 것을 갖다 막는 효과가 있었다고 그걸 옹호하는 얘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차남 이하는 남아 있어봐야 별볼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남 이하는 이제 무조건 이제 집을 떠나야 되는 그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의 재산권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자한테 재산권이 생겼다는 얘기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최근에 폐지가 됐죠. 근데 이때 미군들이 와서 간통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권 뭐 그리고 교육 분야 교육위원회 지방분권 그리고 이제 633 학제 남녀공학 PTA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죠. PTA 뭐 여기서 공민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회교육시설인데 주민센터에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 이제 동네 주민센터 그 옆에 무슨 이런 학습시설 같은 거 있습니다만은 공민관이라는 게 자전거를 타고 한 10분이나 15분 가면은 다 되는 곳에 이제 일종의 이제 회의 시설 주민들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회의 시설인데 거기에서 이제 사회 교육을 하고 계속 이제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제 모여서 이제 강좌를 한다라든가 무슨 뭐 하는 일종의 기초적인 교육 시설, 성인 교육, 사회 교육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회교육 시설에서 이제 강좌뿐만 아니라 이제 뭐 집들이 좁으니까 이제 집에서 초상이 나면 이제 여기서 모여서 이제 손님도 받고 또 도서관 대개다 이런 것이 이제 동네 도서관하고 결합돼 있었고 한국도 지금은 동네 지역 도서관이 이제 발달했습니다만은 동네 도서관에 동네 도서관에 가보면 거기서 이제 붓글씨도 쓰고 노인들은 붓글씨 쓰고 어머니들은 이제 애들 데리고 와서 이제 앉아갖고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동화책 읽고 뭐 재수생들 와서 공부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생활 편의 시설에 투자하게 되는 그런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언론 쪽에서도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든가 자유, 종교에서 아까 얘기했죠 신도, 사회복지 쪽에서도 이제 말하자면 생활보호법, 최저 생활보장,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원칙이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은 한국의 사회복지가 발달해 갖고서 일본에 비해서 뭐 일본과의 격차라는 것은 굉장히 줄어들었고 오히려 뭐 노인들 지하철 공짜로 타고 뭐 이런 것은 일본에도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이주민 지원 제도 같은 것은 일본 활동가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근데 제가 유학 갔을 때만 해도 보니까 이 사회복지가 안 돼 있는 나라라고 미국 서양 영주자들을 욕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천국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냉전 그러면 이 배경에 관한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배경에 관한 얘기를 여기까지 했으니까는 제가 한 1시간 지났으니까 한 5분만 쉬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11시인데 11시 5분에 다시 접속하겠습니다.
예, 그 재개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 좀 이제 제가 다시 그 요약문을 보니까는 이제 하나 큰 걸 하나 빠뜨렸네요. 그럼 미군들이 왜 그렇게 그럼 공산당을 갖다가 그, 그 교도소에서 찾아가서 석방시키고 노동조합을 갖다가 헌법 개정보다 노동조합법 입법을 갖다가 왜 먼저 서둘렀냐? 그래서 제가 그걸 말하자면 미군들이 계급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제 그 한마디 했는데 그게 너무 추상적인 얘기죠. 근데 마침 그걸 제가 이게 요약문을 작성하면서 그 얘기를 갖다가 빠뜨렸는데요. 이 메가더 원수가 뭐라 그랬냐면은 일본에 들어오면서 노동조합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거 메가더가 직접 한 얘기예요. 그 굉장히 과격한 굉장히 과격 발언을 이제 한국의 기준으로 봐도. 그리고서 메가더가 밝힌 방침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도 이거 누가 이렇게 메가더한테 막시즘적인 사상을 갖다가 가르쳤냐고 이제 하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어떤 논리냐면은 이 일본에서 노동조합을 갖다가 왜 활성화시켜야 되느냐? 첫째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다. 민주주의를 갖다 왜 가르쳐야 되느냐? 점령군이. 그것은 미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을 생각했을 때 필요하다. 미군이 언젠가는 철수를 해야 되는데 철수하고 난 다음에 파쇼 세력들이 다시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적인 견제 세력을 갖다가 일본에 만들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있어야 되고 또 사회당 공산당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초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미군 사령부 노동과장이 공산당 서기장 만나고서 이 친구 상대 쓸만하다고 평가했다는 게 앞뒤가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친구 상당히 활용 가치가 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미군들이 해석했냐면은 기본적으로 2차 세계대전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시장 점유를 수출 시장권 쟁탈전이다. 말하자면 일본 기업이 그때 소셜 덤핑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에 박정희 비판할 때 많이 쓰던 얘기인데 이제 말하자면 소셜 덤핑이라는 것이 저임금으로 저가 생산 공산품을 만들어서 덤핑을 쳐서 이제 뚝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일본 기업의 전략이 뭐냐면 소셜 덤핑, 소위 저임금 또 저임금을 보장하는 저고가와 저임금을 갖고서 저가 공산품을 만들어 갖고서 동남아시아 시장을 갖다가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장악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하고 결국은 싸움이 나가고서 크게 터진 게 이게 태평양 전쟁인 것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일본의 전범 재판에서 군인들 지휘관들 사형시키고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일본이 다시 침략 전쟁을 일으킬 요인을 갖다가 없애버려야 된다. 일본 구조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국제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내수 기반을 갖다가 튼튼하게 만들어서 말하자면 일본의 과잉 국제 경쟁력, 소셜 덤핑에 기반을 둔 과잉 국제 경쟁력 자체를 갖다가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이건 결국은 소득 재분배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노동조합을 노동보호입법을 통해 갖고서 소위 임금 수준을 갖다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근대 부분에서는 임금 수준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 농촌에서는 이제 토지 개혁을 해갖고서 지주들에 의한 착취를 갖다가 없애갖고서 농촌에서 이제 농가 소득이 올라가고서 농가 소득의 향상으로 수요가 증진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사회복지제도도 마찬가지죠. 그 말하자면 내수 기반을 갖다 강화하는 데 다 기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 하고 일본은 철저하게 군사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일본의 그런 군수 공업 생산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전부 다 해체해 갖고서 중국의 장개석한테 준다. 이제 그런 큰 그림을 갖다 그리고 있었는데 일이 어떻게 됐냐면은 중국 대륙에서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그 내전을 하다가 국민당이 졌죠. 그래서 그 모택동이 그 북경에 입성한 것이 48년도 10월 달인가 아마 그때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본래 전후의 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그 미국이 중국 국민당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파트너로요. 그랬는데 이 구도가 그냥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래 그 이쪽에 보게 되면 역대적으로 미 국무성 내에 큰 파벌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중국 대사관 근무했던 친구들하고 하나가 도쿄 주재 일본 대사관 근무했던 친구들하고 일본파와 중국파가 양대 파벌이라서 그 41년도 12월 8일 날 일본 해군이 하와이 공격하기 전까지도 워싱턴에서 주도권을 갖다가 그 일본 대사관 근무했던 일본파들이 장악하고 있었다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하루아침에 몰라 그래 갖고서 그 주일 미국 대사가 본국으로 돌아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돈 모으러 펀드레이징 하러 다녔습니다. 펀드레이징 맞아. 국채 팔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이렇게 나쁜 놈들이니까 우리 돈이 필요하다고 국채 사라고 이제 국채 세일즈하러 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사가.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제 중국파들이 이제 그 주도권을 잡았죠. 그래서 진도가 더 나가서 심지어 그 연안에 있는 모택동한테까지도 그 미 국무성에서 사절단이 가게 되고 연안에 군대에서도 그 주재관을 보내고 심지어 중국 전선에 있었던 미군 사령관 스틸웰 장군 같은 사람은 장개석이가 하는 일이 하도 형편없으니까는 차라리 이제 그 군사 원조를 주려면 공산당한테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해서 그 싸우다가 이제 그 쫓겨나는 그 상황이 벌어질 정도의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모택동이 잡았다. 이건 어떤 결과가 됐냐? 그 결과가 유명한 메카시즘이죠. 그러니까 상원이면 메카시가 미국 국회에 나와서 종이 한 장 딱 꺼내서 기자들 앞에서 흔들어 보이면서 여기에 이 빨갱이들 명단 내가 다 갖고 있다. 이 중국을 갖다가 잊어버린 것이 중국을 갖다가 우리가 상실한 것이 미국 정부 내에 있는 빨갱이들이 전부 다 미국의 정책을 갖다가 공산당이 유리한 쪽으로 전부 다 오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대륙을 갖다가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이제 본토에서는 이제 그 메카시 선풍이 일어나가서 심지어 그때 그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그때 앞장섰었죠. 그 할리우드에서 배우노조 위원장을 했었는데 배우노조 위원장을 하면서 배우 중에서 일종의 진보적인 내용이 있는 그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 그 소위 경향파 배우들을 갖다가 영화인들을 다 숙청하는데 앞장서서 이제 그때서부터 두각을 나타내 갖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이 변하는 게 제가 이 대목을 보게 되면은 보게 되면 될수록 그 한국의 건국 그 전야 특히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 한국의 그 미군 정기를 보면 무슨 우라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게 48년도 1월 6일 날 이게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미국 육군 장관 로얄이라는 친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일본은 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요새다. 저는 방벽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 요새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제는 일본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전까지는 일본을 비군사화, 민주화, 중립화시키고 군사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중립지대로 만든다는 그 개념이었는데 반공의 전초 기지로 만든다는 걸로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 전범 무슨 뭐 그런 거 다 일제 중지, 재벌해체 일제 중지, 뭐 시설 군수산업 시설 철거 일제 중지, 무슨 뭐 모든 것이 다 거꾸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 신문에서 일본 신문에서 나온 용어인데 요미우리인가 마이너스가 어느 일본 신문에서 그 역코스라는 걸 갖다라는 개념을 썼다 그래요. 그 리버스 코스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게 48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무슨 한국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의 한국전쟁 특수를 맞아갖고서 뭐 그 폐허가 됐다가 거기서 부활을 했다. 그때서부터 뭐 그 일본이 미국이 뭐 일본의 정체를 모르고 그 일본을 이용하려고 그러다 거꾸로 뭐 끌려다닌다. 요즘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경향신문에도 뭐 그런 식의 그 해설 기사가 났던데 이거 굉장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미국이 48년도 1월 달서부터 이렇게 발언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시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라는 것을 모든 것을 갖다 다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제개혁 노동 분야에서 어떤 일을 벌어지냐. 그전에는 이제 그 전후에 가장 큰 문제가 생활난이었거든요. 그 심지어 그 일본의 생활고라는 것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암시장에서 쌀을 사다 먹지 않으면은 그 식량 보급 뭐 통로가 다 끊어져 갖고 암시장에 그 제대한 고급 장교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집에 있는 물건들 다 들고 나가서 제일 비싼 게 여자들 기모노 무슨 뭐 그 장군들도 무슨 뭐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 다 들고 나가서 암시장에서 팔아갖고서 그 쌀로 바꾸고 전부 다 농촌에 가서 옷 들고 농가에 가서 쌀 얻어가고 이런 식의 생활에서 일본의 어느 판사가 나도 그 암시장 그 소위 야미쌀이죠. 나도 야미쌀로 내가 야미쌀로 밥을 먹으면서 그 암시장 그 암시장 거래 그로 해서 그 경제사무로 붙잡혀온 사람들을 갖다 재판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배급쌀만 먹겠다. 그리고 버티다가 판사가 굶어져 그때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노동쟁이도 거세질 수밖에 없었죠. 그야말로 이제 박정희 5.16 혁명공약에 나오는 기하선상에서부터 이런 민생고라는 게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그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지고 노동운동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노동조합이 급속도로 늘어났는데 그래서 큰 쟁의를 갖다 벌리면은 그 사용자들은 그 어쨌든 간에 이거 가라앉혀야 된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일본 정부는 그 융자 보조금 그 보조금을 갖다 줘갖고서 이제 융자를 부흥금고라는 걸 특수 금융기관을 만들어서 이제 그 뭐 복구기금을 갖다 막 내줬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 파업을 하면은 사용자들은 이 핑계 대고 막대한 그 융자금을 갖다 끌어내고 그때 인플레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갚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한 3, 4년만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박정희 시절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1년에 물가가 10% 이상씩 올라갔으니까 돈 빌려갖고서 몇 년만 갖고 있으면 다 끝나니까 그럴 거기서 특히금융의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그 일본의 지위를 갖다 바꾸게 되니까는 미국 본토에서 어떤 일을 벌리기 시작했냐면은 웬 은행장 시카고에서는 은행장 하나를 갖다가 경제고문으로 파견을 해갖고서 여태까지 돈을 풀어가면서 사회를 안정시키던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꿔서 적자 기업의 다찌라인이라는 것이 발표됐습니다. 다찌가 은행장 이름인데 이 친구가 미군 사령부 경제고문으로 와갖고서 뭐라고 선언했냐면은 일본 경제는 보조금과 융자라는 두 개의 그 두 개의 말하자면 지팡이로 유지가 되고 있다. 우선 이 지팡이부터 치워버리겠다. 이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임금 인상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리고 과잉 고용 없다. 그러니까 대량 해고다. 그러니까 자연히 파업이 일어나기 마련이고 파업이 일어나면 옳다 잘 됐다 그러고 이제 그 해고시키기 마련이고 이거는 이제 그래서 미군들이 군사력으로 이거는 보장한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것이 1948년도 7월 1월 달에 이제 이 발언이 있었습니다. 7월 달에 노동 분야에서 지금 우리나라 현안이기도 하죠. 공무원과 공공부문, 공무원과 공기업체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과 그 파업권 박탈, 쟁의권 박탈이죠. 쟁의권 박탈. 그러니까 교섭은 하는데 행동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업권 박탈 조치를 갖다를 취했는데 이것이 40%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조직 노동자.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미군을 갖다가 해방군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일본의 좌파들이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미군은 적이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미국하고 일본의 혁신 세력들이 이제 서로 이제 으르렁거리는 그 관계로 변한 것이고 이 문제가 두고두고 이제 두고두고 이제 고다의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철도 같은 데서도 이제 현업 부분과 비현업 부분을 나눠서 현업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말하자면은 부분적인 비현업 부분 사무직은 어림도 없고 현업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파업은 안 되고 이제 교섭은 하는데 파업은 파업을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그럼 노동 조건은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것은 말하자면 노동위원회 공기업체 노동위원회를 만들어서 노동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갖고서 전국적인 기준을 갖다 정한다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임금 교섭이라는 것이 결국 임금을 누가 결정하느냐 정부가 결정한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노동 조건을 갖다가. 그러니까 중요한 노동 조건을 정부가 결정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니까 결국은 일본의 공기업체 노동운동은 정치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노동운동을 갖다가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자세한 얘기들은 제가 강 선생한테 여기 관계되는 자료들을 좀 복잡한 자료지만 쭉 보냈으니까는 다 배부됐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 레드 퍼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전쟁이 6월 25일날 시작되는데 이 레드 퍼지가 언제 명령이 내면 6월 10며칠 날 명령이 내려집니다. 6월 10며칠 날 공산당 간부들을 일제히 공직에서 있을 수 없다. 공산당 기간지 발행 정지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 지명해고. 지명해고를 갖다가 했는데 여기서 지명해고의 기준이 액티브 트러블 메이커, 말썽꾸러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빨갱이라는 얘기도 없어지고 액티브 트러블 메이커. 아주 활동적인 말썽꾸러기를 갖다라는 표현을 써갖고서 미군 사령부에서 각 기업으로 명단을 직접 통보했거든요. 명단을 직접 통보하면서 거기다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 단서가 뭐냐면은 이 조치에 의한 해고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전두환 시절에 노동계 정화 조치죠. 이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50년대 계속 일본 노사관계에서 계속 쟁점이 됩니다. 그러면서 경찰 예비대가 이제 만들어지고 7월달에 일본 국내에서 총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혼자서 먼저
그래서 이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런 구조를, 그러니까 제가 주로 정치적 환경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노동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임금이니까 결국 임금 문제가 어떻게 됐냐. 노동자들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연공제 해체하자, 뭐 호공제 해체하자고 뭐 지금 뭐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인가 하는 데서 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뭐 한겨레 신문도 이상한 기사를 갖다 써놨던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 여기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횡단적 임금, 말하자면 산업별로 같은 임금을 갖다가 받아야 된다. 이런 연공적 평등주의라는 원칙이 그 전후에 노동운동이 확립한 가장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생활급 사상이죠. 말하자면 임금을 갖다가 임금 결정의 주도권을 노동자들이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임금 결정의 그 주도권을 갖다가 노동자들이 가지려면은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해갖고 임금을 선정해야 되는데,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의 생활비다. 그리고 그래서 생활비, 근데 근속과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생활비는 더 든다. 그러니까는 연공 임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이겁니다. 생활보장금은 경영 측의 사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연령과 가족 수에 따라서 산정됐다. 근데 이 임금 체계를 누가 만들었냐면은 전력산업 노동조합,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한전노조죠. 그 전력산업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전쟁 때 다 통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나거든요. 하나의 네트워크로 다 통합이 됐으니까. 그리고 또 전후에 뭐 최신인이 철도니 이런 데가 노동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그 시절에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이 전력노조는 우선 고학력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았고, 고학력자가 많았고, 또 노조 자체가 회사 자체가 통신망이 전국 곳곳에 다 통신망이 깔려져 있으니까는 통신이 쉽게 되고, 또 모든 지역에 다 지부가 있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전국 조직이면서 기업별 조직이면서 산별 조직이니까 가장 강력한 노조가 된 거고, 여기에서 만들어낸 원칙이 전산형 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죠. 생활급이 기준 노동임금의 80%가 생활보장급이다. 그래서 생활보장급만 갖고서도 최저생활이 가능한 임금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생활보장급이 기준 노동임금의 80%를 차지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벽지근무수당 이런 거는 기준에, 이건 왜 필요하냐? 그때만 해도 수력발전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에 전력산업이니까 도시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산골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산속에 수력발전소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생활비가 다 다르다. 그 생활비를 갖다가 다 보존해줘야 돼. 다 맞춰서 보존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질서가 연공적 평등주의라는 질서였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갖고서 산업별 노조를 만들자는 운동, 그러니까 산별회의, 공산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은 이 산별회의의 기본적인 사상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 1950년도에 레드 퍼지 이런 거 하면서 산별회의 이런 거 제일 먼저 무너졌고, 이거 깨면서 목표는 결국 연공적 평등주의를 깨는 것이 깨는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1952년도 노동제 전산쟁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52년도 쟁의에서 전산노조를 깼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전력산업을 지역별로 9개로 지역별로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후쿠시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기사가 나오면 뭐 도쿄 전력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도쿄 전력이 도쿄에다가 발전소를 둘 수는 없으니까 이제 후쿠시마에다가 발전소를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9개 발전회사를 두고 1개의 이제 배전회사를 두고, 그랬으니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력의 생산 원가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화력 발전이 있는 곳은 화력 발전 위주로 편성된 지역은
생산 원가가 높을 거고 수력 발전소가 많은 지역은 원가가 낮겠죠. 그러니까 그 기업의 수익성이 자연히 달라지게 마련인 거고 여기서 회사를 부담해 놨으니까는 사용자 측에서는 당연히 그러면은 저 회사 수익성에 따라서 임금도 수익성을 반영한 임금을 갖다가 책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마련인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노동자들의 그 계급적 단결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부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그 고학력자와 이제 일반 노동자와 고학력자들 특히 이제 전력 산업에서도 전후의 질서가 잡히면서 새로운 설비가 계속 도입되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설비에 빨리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공고를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공대를 나왔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설비 그리고 영어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설비에 적응을 빨리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우리들은 좀 대우를 달리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들의 학력 우리들의 가방권을 챙겨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직계 직무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인 트렌드는 이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 표를 봐주세요. 기준 내 임금에서 능력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9%였다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점점점 해갖고서 능력급이 줄어들죠. 이게 노동운동의 성과입니다. 노동운동의 성과로 능력급이라는 것을 능력급이 20% 3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노동운동의 성과로 관리자들의 사정권을 갖다가 무력화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가 52년도 쟁의 이후에는 관리자들의 사정권, 크게 말하면 경영권이죠. 이것이 회복돼서 능력에 의한 능력급의 비율이 점점 올라가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 노사관계의 변화를 볼 때 말하자면 이 근속에 의한 임금의 비중하고 이 사정에 의한 임금의 비중하고 이 비율의 변화 트렌드를 갖다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말하자면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호봉제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이거 가장 기본적인 논점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얘기는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자세한 디테일에 관한 얘기는 강 선생한테 드린 자료 속에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산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기업별 노조가 산별 노조가 없었던 건 아니고 가장 강력한 산별 노조를 깨므로써 기업별 노조가 주도적인 조직 형태라는 가치관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은 연공급을 변형시키고 생활급 연공급 이퀄 생활급이니까 생활급을 변형시키고 능력급을 확대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이거 노동운동 내부에서의 논쟁이기도 하지만 그럼 평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능력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는 문제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활급 사상이라는 것은 맞아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은 개인의 노동의 성과를 갖다가 반영하는 것이 성과에 따른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의 생활을 갖다 생활을 보장할 수 있고 노동력 재생산이 가능한 임금을 갖다가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 생활급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또 재밌는 게 이걸 누가 강조했느냐. 2차 세계대전 때 국가총공원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산업보국회라는 노동조합을 없애고 산업보국회로 전부 다 재조직을 했는데 그때 산업보국회에서 강조한 것이 생활급 사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노동이라는 것은 천황에게 충성을 하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전부 다 온몸을 바쳐서 노동을 하는 것이지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노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들은 전선에 있는 군인들이나 마찬가지로 총력전에 참가하고 있는 전사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을 갖다 보장하는 것이 우리 사용자들이 할 일이지
물론 그때 사용자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자본가지만 자본가들의 개념이고 기업의 의무지 무슨 평가를 해갖고서 무슨 평가에 따라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올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위에서부터 강조했던 것이 전후에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권리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앞에 같은 얘기인데 결국 산별 조직화라면 임금체계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말 바꿔 해도 골치 아픈 얘기죠. 산별을 하자고 얘기는 무슨 대회할 때마다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막힐 텐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에 1시간 반 정도 얘기하라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정도 얘기하면서 중요한 쟁점별로 주로 한 50년대 중반까지 40원에서 50년대 중반까지 중요한 쟁점 현재 되돌아봤을 때 지금도 중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 가장 강조한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노동 문제를 본 데 있어 갖고 국제 정세라든가 일본 내부에서 기급 관계도 와 못지않게 노동자 내부에서 이런 노동 개혁 과정을 통해서 영공적 평등주의라는 원칙을 새로운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강조해 갖고서 일단 확립을 했고 이게 46년도에 확립된 체계인데 그것이 역코스 냉전이 시작되고 역코스가 시작되면서 마지막 노동운동 대책의 핵심이 말하자면은 이 영공적 평등주의를 갖다가 내걸고 있는 전산 노조를 갖다가 이제 깨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노동 정책의 중요한 목표였다. 그리고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노조를 깰 때 이제 경찰이 와서 잡아가서 깬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제 이 반공운동을 조직을 했죠. 민동파 민주화 동호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노조 내부에서 민동파라고 하는데 반공 노동운동을 조직을 해갖고서 이게 내부 붕괴를 시켰는데 이 반공 노동운동을 해서 전후의 좌파 노동운동을 갖다 내부에서 붕괴시킨 민동파들이 모인 것이 그 유명한 총평입니다. 소효. 그리고 소효를 조직할 때 소효가 1965가 터지고 나서 좀 직후에 조직됐는데 그때 소효를 조직한 것이 미군 사령부에 있는 노동과의 어느 중위가 조직했다 그러죠. 그러다가 나중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는 단계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누가 참가할 것이냐 미국은 이제 사회주의권 빼고 서방 측 자본주의 진영들하고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하자는 거고 그 당시 좌파라든가 평화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은 소련 중국 다 포함해서 교전당국 모두를 갖다 다 참가시켜야 된다는 거였는데 결국은 그 총평은 그 당시에 전면 강화를 갖다 요구하다가 결국 갈라져서 여기서 정부의 사회당 우파계가 이제 서방 측하고만 강화하는 것에 동조를 해서 떨어져 나가서 그것이 나중에 동맹이 됐고 결국 나중에 지금의 링고를 갖다 결성하는데 결국은 동맹 측이 이제 주도권을 갖다 잡게 되는 과정이 80년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링고가 만들어졌을 때 링고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라도 이 전후기 45년에서 55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갖다 좀 족보를 알려면 이제 이쪽에 대한 감각을 갖다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저 혼자서만 원맨쇼를 하면 좀 이상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 강 선생이 그 사회를 보시면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얘기를 좀 나누죠. 그다음에 며칠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엄청난 오보를 해갖고서 제가 그쪽 선배 한겨레 신문에 있었던 선배들한테 제가 좀 신경질 갖다 이렇게 잔뜩 냈었는데 호봉제의 논쟁과에서 일본에서 호봉제라는 것이 고도 성장 시기에 확립된 것이고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호봉제를 갖다가
임금을 10%씩 올려주면서 홍제를 갖다 도입했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갖다가 그것도 노동연구원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그런 거짓말을 했길래 이거 완벽한 오보라고 그때 그 편집인한테 전달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그 도시바의 85년도 이제 일본에 한참 돈이 많아서 주체를 못할 때 얘기죠. 도시바의 그 테이블인데 보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했죠. 그냥 한쪽은 등급으로 올라가고 이게 경험 연수죠. 한쪽은 이제 근속을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그 자격 회사 내에서 갖고 있는 각종 계급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칸수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니까 잘게 쪼개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정을 갖다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80년대 일본에 돈이 많아서 그 주체를 못하던 시절에 그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60년대의 테이블은 그 너무 얘기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 뺐습니다만은 60년대는 이 비슷한 걸 갖다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쪽의 자격도 이제 이쪽의 자격도 그 말하자면은 그 연공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공의 반영이 많았는데 이걸 완전히 이제 그 연공의 그 근속 기간의 반영을 갖다가 상당히 약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시바의 이거 이제 도시바 노조신문하고 유가증권 보고서를 갖고 한번 뽑아봤는데 그러니까 연공적 임금 부분이라는 것이 88년도 되면 45.8% 절반 넘어가는 게 80년대 이렇게 그 60년대만 해도 고도 성장의 절정이 한복판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3분지 이상이었다가 이렇게 쭉 하면서 소위 업무에 의한 임금이라는 거니까 결국은 이게 뭡니까? 이 평가 사정에 의한 임금 부분이 계속 올라가는 식으로 나오죠. 그런데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합리화시키고 있냐면 노조 자체도 이제 여기를 동의하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고연령화 그리고 하나 이제 근속화 장기간 그러니까 이제 임금 코스트가 계속 올라간다 뭐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오일 쇼크 이후에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큰 흐름은 고용을 일본 내 대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에 연공에 의한 그 임금 상승분을 갖다 계속 약화시킨다. 임금 인상 커브를 갖다 계속 이제 평탄하게 눕히면서 우상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향을 갖다 계속 수평 방향으로 깎으면서 정년을 갖다가 연장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전략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이 95년도에 가면 일본 경총 그러니까 일본의 니케렌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경총이죠. 경영자단체명에서 어떤 방침을 밝히냐 하면은 새로운 시대의 일본적 경영이라는 리포트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일본적 경영이라는 리포트의 핵심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연공제에 입각한 정년을 갖다 보장할 수는 없다. 정년은 장기 축적형 종업원에게만 보장한다. 그러니까 장기 축적형 그러니까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종업원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되는 집단에게만 정년을 보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화이트 칼라 쪽에서의 관리직 그리고 이제 경험적 숙련을 쌓고 있는 이제 기계공 같은 경우에 아무리 자동화가 되더라도 이제 감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숙련 맞아 손끝에서 나오는 숙련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하고 그다음에 단순 작업 부분은 유연화시킨다. 그건 유연화시키니까 이것은 전부 다 하청업체라든가 이제 비정규직화 시킨다는 얘기고 그리고 위에는 이제 고도 전문 직업형 집단이라는 것을 갖다 설정해서 이것은 말하자면 고도의 전문 능력을 갖다 발휘할 수 있는 집단. 이거 쉽게 말하면 사자 붙은 집단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집단들은 무슨 뭐 마케팅 전문가라든가 무슨 뭐 광고 전문가, 무슨 뭐 저 법률 전문가 이제 이런 집단들 이런 프로페셔널 집단에 대해서는 계약제를 적용해서 그 근속 기간과 상관없이 이제 그 성과를 갖다가 평가해 갖고서 계약에 의해서 뭐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삼층으로 나눠 세 집단으로 나눠서 가운데의 장기 축적형 그 노동자 집단의 그 장기 축적형 종업원 집단에 대해서만 그 장기 근속을 갖다가 그 정년을 갖다 보장한다는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는 일본 자체에서 구조적으로 비정규직의 비중이라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강 선생님께서 이제 그 소개한 책의 결론을 그렇게 썼지만은 결국은 비정규직의 그 비중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일본 고도로 안정된 일본 사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일본 사회라는 일본 사회, 뭐 풍요한 일본 사회라는 이미지를 갖다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이제 기업 조직에 의해서 통제가 안 되고 안 되는 이제 바깥에 나가 있는 비정규직들이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활이 불안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 예를 들어서 도시바에서 해고된 도시바의 하청 리만 브라더스 쇼크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도시바의 하청 계열 기업에서 해고된 노동자가 뭐 차를 몰고서 뭐 광장으로 한번 돌진을 했다라든가 회사 정부를 갖다 뭐 차로 들이받았다라든가 무슨 뭐 상상도 할 수 없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비정규직들이 이제 절망적인 이제 자기 파괴적인 저항을 하는 행위라든가 심지어 학교에서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제 회사에서 해고되고 새로운 동네에서 일거리를 찾기도 어려운 집단들이 늘어나서 심지어 그 의료보험료를 갖다 내지 못하는 내지 어른들 의료보험료 내지 못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 애들까지도 그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라든가 그런 것이 2009년도에 민주당의 하토야마 정권이 집권하게 되는 중요한 그 사회적인 환경이 됐었는데 그럼 하토야마 정권이라는 것이 이제 한편에서는 미국이 이제 계속 안보 위기를 조정하고 한편에서는 이제 후쿠시마에서 그 지진과 함께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고 이런 통해 그다음에 아베 정권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아베 정권이 기본적으로 도를 풀어갖고서 버티는 그 인플레 정책으로 버텼죠. 인플레 정책으로 버텼다가 지금 그 일본의 그 인플레 정책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게 돼갖고서 지금 상당히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아베가 뭐 통일교하고 짜고서 뭘 했다라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내부에서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났고 이 비정규직들이 그 사회에 관한 신뢰성을 상실했고 이러면서 전반적인 사회적인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일본 자민당 정권으로서는 이제 긴장감을 갖다 조성해서 내부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외국에 대해서 험한 얘기하게 되는 거고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동해에서 독도 근처에서 뭐 한국 해군하고 한번 부딪히기도 해보고 제일동포들 사는 그 거주 지역에 쳐들어가서 괜히 도발해 갖고서 무슨 사건 하나 계속 일으키려고 그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일본의 노동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그 노동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재 일본의 사회적인 상태 그러고 나서 국제적으로 일본이 자꾸 이제 좀 거친 행동을 갖다가 보이고 있는 왜 보이는가 하는 일종의 중요한 배경을 갖다가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여서 연관된 각종 현상을 갖다가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오늘
나온 얘기 중에서 나온 자료를 몇 개 좀 더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다그 네. 혹시 뭐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내신 자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료 보내주시면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